박사님, 그럼 결정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정 피로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나요? 그렇죠. 결정하느라 소비된 심적 자원을 포도당을 섭취해서 채워주면 자기 조절 능력이 강화되겠죠. 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자기 통제와 관련된 마시멜로우 실험과 그것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 주실 건가요? 오늘도 자기 통제에 관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프로이트가 말한 성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아 고갈, 결정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자기 통제에 관한 2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다 아시죠? 프로이드 맞죠? 네, 영어로는 프로이드, 독어로는 프로이트입니다.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사람이죠. 원래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공부를 마치고 환자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여러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격의 구조예요. 프로이트는 우리 성격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보통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고도 부르죠. 저는 프로이드하고 자아 정도만 들어봤는데요. 프로이드가 우리 성격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군요. 네, 원초아는 쾌락의 원리를 따릅니다. 아기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졸리면 재워달라 하고, 똥 싸서 찝찝하면 치워달라 하고, 울고 칭얼대고 보채며 엄마에게 자기 욕구를 해결해 달라고 하죠. 이러한 아기들이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을 배우게 되죠. 부모에게서 아니면 어른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며 규율이나 규범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규율을 내면화하면서 생기는 것이 초자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대략 4, 5세로 봤는데요. 초자아가 발달하면서 양심이 가책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죠. 원초아와 초자아가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네요. 원초아는 그저 느껴지는 대로 자신의 욕구만을 따르고 초자아는 규범과 규율 속에서 욕구를 제어하고요. 그렇죠. 원초아는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라고 하는데 초자아는 지금 여기서 잘 수 있나? 먹을 수 있나? 화를 낼 수 있나?를 항상 따집니다. 규율이나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원초아와 초자아가 서로 다른 행동을 이끌기 때문에 이 둘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중재하며 현실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집행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원초와 초자아, 자아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성격을 형성한다고 봤어요. 정리해보면 원초아와 초자아를 자아가 컨트롤하고 이 세 부분이 모두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성격이 완성이 되는 거군요. 홍옥님, 7살짜리 형이 3살짜리 동생이 갖고 있는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요. 원초아가 강한 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초자아가 강한 형이라면요? 자아가 잘 작동하는 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원초아가 강한 형이면 장난감을 그냥 뺏어버리겠죠? 초자아와 자아는 잘 모르겠는데요. 초자아가 강한 형이라면 내가 갖고 싶다고 동생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아무 일도 안 하겠죠. 자아가 잘 작동하는 형이라면 장난감을 마구 뺏거나 아니면 지레 포기하지는 않겠죠. 대신 엄마에게 자기도 갖고 싶다고 말하거나 동생을 달래서 잠깐이라도 갖고 놀거나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실행하겠죠. 초자아는 규범과 규율 속에서 욕망을 누르고 아무 일도 안 하는군요. 자아가 잘 작동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아의 이런 조절 능력과 관련해서
자아 고갈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만든 말인데요. 이것은 자기 통제 능력이 약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우마이스터를 비롯한 일군의 심리학자들은 자기 통제를 위해서 심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원이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다 보면 자아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방금 프로이트가 말한 자아라는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 사이에서 현실 원리에 맞게 자기 행동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런 자아가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자기 통제가 어려워지겠죠. 자아 고갈과 자기 통제 간의 관계라. 이 관계를 증명해 줄 만한 연구들이 있나요? 물론이죠. 재미있는 실험들이 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보다 초콜릿을 눈앞에 두고 참았어야 했던 집단이 어려운 문제 풀이를 더 빨리 포기한 실험이 있어요. 무요? 먹는 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가 초콜릿보다는 맛이 없죠. 무보다는 초콜릿에 대한 유혹이 더 강할 테니까 이걸 먹지 않으려고 참으려면 심적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초콜릿 집단이 참느라 자아 고갈 상태에 이르러서 무 집단보다 문제풀이를 더 쉽게 포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자기를 통제하는 행동 이후에 문제 풀기가 더 힘들어지는군요. 그렇죠. 심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 조절 또는 자기 통제 능력을 의지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고갈 이론에서 말하는 심적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을 지탱해주는 연료가 되는데 이것이 바닥나면 의지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 심적 자원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심리학에서 이런 추상적인 말을 자주 사용해요. 뭔가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뒷받침해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 말 중 하나가 심적 자원 또는 심리적 자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심적 자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중 제한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얻게 되죠.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고 세포 활동의 연료가 됩니다. 뇌세포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포도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허기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배고픈 상태에서 쇼핑을 하고 후회한 적은요? 너무 많죠. 오늘같이 방송 녹음을 하고 나면 과자를 찾게 된다거나 배고픈 상태로 마트에 갔다가 식재료를 더 많이 사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자주 경험하시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 활동과 생리적 작용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몸속의 포도당 수준이 떨어지면 의지력이 약화되고 행동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하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종일 안 먹으면 포도당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 통제를 위한 심적 자원이 부족해졌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 고갈 상태에 빠졌다는 거고요. 근데 자아 고갈 상태에 빠진다는 건 자기 통제를 잘 못하는 거니까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인데 답이 없네요. 이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종일 안 먹다가 야식을 하게 되나 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무조건 굶으면 안 되겠죠. 적절한 포도당 섭취가 다이어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심적 자원을 포도당으로 대체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통제 이전과 이후 혈중 포도당 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이 그리 깔끔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적 자원과 포도당의 연관성이 꼭 있다는 건 아니군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구체적인 예가 심적 자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봐요. 심적 자원을 한 번에 왕창 사용하든 아니면 조금씩 사용하든 자아 고갈 이론에서는 자기 통제 능력이 심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점점 떨어진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결정 피로요. 결정을 내리는 것에 피로를 느낀다는 거죠.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삶이 결정이 연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서부터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 점심을 뭘 먹을지와 같은 사소한 결정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호옥님은 결정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뭔가를 선택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중대한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고도의 인지적 활동이고 많은 심적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유럽 자유여행을 간다고 할 때 비행기표 하나 사는 것도 힘듭니다. 얼마를 주고 항공권을 구입할 것인가? 얼마나 오래 비행할 용의가 있는가? 마일리지를 포기하고 저렴한 항공사를 이용할 것인가 등등요. 나아가 나의 결정이 나 이외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 결정의 무게감은 더 크겠죠. 대통령의 결정과 같은 것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것이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죠.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한번 결정 내리는 것도 많은 심적 자원이 필요한데 계속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 언급했던 유럽 여행의 예를 들어볼까요? 유럽 어디로, 언제, 며칠 동안 갈지를 정해야겠죠. 그 다음 구체적인 루트를 정해야겠죠. 또 가서 숙박할 곳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여행지에서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예산 안에서 가능한가? 또 같이 가는 여행 파트너도 이 계획에 동의하는가? 정말 수많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듣고만 있어도 여행을 포기하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결정에 결정을 거듭하다 보면 심적 자원이 바닥나고 결정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결정할 것들에 치이다 보면 나중에는 결정을 안 하고 그냥 타인의 결정에 맡기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피로라는 것은 결정 내리기에 피로를 느낀다는 것 이상의 뜻이 있는 거죠. 연속되는 결정으로 자아 고갈 상태에 이르면 자기 조절이 힘들어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정보다는 아예 결정을 안 하거나 충동적으로 하기가 쉽다는 거죠. 호옥님은 이런 결정 피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죠. 물건을 저렴하게 사려고 인터넷으로 오랜 시간 쇼핑을 하다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싼 가격에 옷을 산 적이 있어요. 박사님, 그럼 결정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정 피로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나요? 그렇죠. 결정하느라 소비된 심적 자원을 포도당을 섭취해서 채워주면 자기 조절 능력이 강화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결정할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체를 아니면 부분을 위임할 수 있겠죠. 여행사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여행자들끼리 항공권, 숙소, 교통, 식사 같은 것을 나눠서 계획을 짜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결정해야 할 것들이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그의 애플 신상품 발표회죠.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 시간에 잡스는 항상 같은 의상으로 나타났어요. 저 뭔지 알아요. 검정색 터들넥에 리바이스 청바지 그리고 뉴발란스 운동화였죠? 맞아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도 항상 비슷한 스타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상품을 세계인에게 발표하는 자리, 회사 입장이나 잡스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 중요성은 엄청났을 거예요. 이날의 행사를 위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결정 과정에서 패션을 제외시켰던 것이죠. 즉 의상 선택에 소비되었을 심적 자원을 그런 식으로 보존한 것입니다. 오, 잡스 아저씨와 저의 공통점도 있었네요. 물론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는 옷 입을 때 코디를 하는 게 번거로워서 주로 원피스만 입는 편이거든요. 이유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같은 이유일 거예요. 잡스가 의식적으로 자기 심적 자원을 보존하려고
의상을 한 스타일로 한 건 아니겠죠. 루틴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들을 줄이는 것이 심적 자원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둘러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면서 심적 자원을 충분히 쌓게 되면 충동적인 결정에서 벗어나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어 표현 중 I will sleep on it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다라는 뜻을 가진 그 슬립이요? 맞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시간을 두고 그 사안에 대해서 숙고해 보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뭔가 통찰이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숙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기억이 점점 단단해지고 손상된 뇌 세포가 회복되고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능력이 증가하고 감정 조절 능력 또한 강화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해라. 거기에 충분한 잠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잘 요약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방법들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유산소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산소 운동이 좋은 결정 내리기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심장을 강화해서 혈액이 뇌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니까요. 유산소 운동은 포도당을 뇌 세포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산소 운동이 여러모로 꼭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심적 자원의 소모를 가정하고 얘기했는데 심적 자원이 잘 소모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그렇다는데요. 예를 들어 평소 여행을 좋아하고 다가올 유럽 자유여행에 대해서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아 고갈 상태에 쉽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지치지 않나 봐요. 네. 또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심적 자원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해요. 한 연구에서는 잠이 실질적인 양보다 잠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 과제 수행 결과를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잤느냐보다 자기가 잘 잤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 자기통제에 관련해서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 그리고 자아 고갈과 결정 피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매번 준비할 때마다 분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번 주제는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점점 많아지나 봅니다. 부디 오늘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생활에 사소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제 주변에 이 방송을 흥미롭게 청취하고 있다는 분들이 계세요. 심리학 용어가 낯설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도 기대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